자, 이제 다음 용어 정의 보시는데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에 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용어 정의가 공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공인중개사라면 공사법에 의한 공사 자격을 취한 자를 말한다 돼 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요. 개념이 이제 어떤 거랑 나오냐면 보세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사법에서 자격 취득하면 뭐가 돼요? 공사가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만들겠나? 뭐 틀린 지문을 써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잘 내요. 그럼 보세요. 조문 1회밖에 안 돼. 요소가 두 가지밖에 없어. 중개사법을 이제 법에서는요. 이 법이라고 정의 내리거든요. 그럼 이 법이 중개사법이에요. 이걸 두 번이나 바꿔 출제했어요. 그럼 뭐라고 냈을까? 선생님, 저 법 비례 내면 틀린 것. 출제인이 저 법 내겠어요? 뭐라고 냈을까? 자, 외국법이라고 내요. 그 외국에 나가도 왜 부동산 중개하는 라이센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만약에 미국에서 내가 부동산 중개하는 라이센스, 그게 이제 브로커에이지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따왔어. 우리나라 중개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요. 중개사법도 외국에 관한 법률도 국제법으로서 효력은 없어요. 우리 국제변호사란 말을 들어봤죠? 근데 국제중개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격증 따면 공사예요. 그럼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꾸 낸다니까요. 방금 우리는 등록을 해야 된댔잖아요. 중개업하려면. 그럼 자격 취득하고 사무소를 확보한 다음에 중개업을 해. 3년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돼. 딴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가요,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 자격증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시도지사 한번 줍니다. 그럼 시도지사 주니까 여기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줘요. 그럼 울산광역시장이 주니까 울산시청에 민원씨 가서 받아오면 돼. 여러분 울산시청 아시죠? 그럼 울산시청에 딱 가서요. 정문을 딱 나오면 몇 갈래 길이에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사거리인데 모서리가 딱 사거리인데 내가 나온 거 빼고 나면 세 갈래 길이 있어. 첫 번째 오른쪽 가는 길이 뭡니까? 하면요. 중개업을 하는 길이에요. 그 뭐다?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자, 왼쪽 길은 뭡니까? 근데 어떤 사람 태왕 가는 데 아니에요? 아, 태왕 가는 데인데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취직하면 그 사람을 소속 공인사라 불러요. 그럼 마지막 길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길은 뭔데요, 여러분요? 자격증을 그냥 사용 안 하고 장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자격증을 따서 이 자격증을 아무 데도 쓰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무슨 말 알죠? 중개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부동산 경기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뉴스 할 때 왜 인터뷰 하잖아요. 중개사무소 소장님한테 가서 인터뷰 하잖아. 근데 자막이 뭐로 나와요? 공인중개사 아무개로 나오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 백수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법률 용어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공중파 방송을 하시는 분이 9시 뉴스 같은 거 나오는데도요. 법률 용어를 저거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나이가 젊을 때는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방송국에 뭐라 했어요. 법률 용어가 공사는 그래 쓰면 안 된다. 이랬어야 된다. 말 안 듣죠. 전혀 안 듣더라고.
근데 원래 공사라는 사람은요, 자격증 따고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말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봅니다. 23페이지. 4번 용어 정의 보세요. 개업공사 있죠? 그 첫 번째 정의 봅니다. 첫 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에 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아, 여기 보니까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하니까 뭐가 돼요? 개업공사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요. 법률 용어 중에 이게 따로 떼서 해설할 때가 있고요. 고유명사로 붙인 게 있는데, 개업공사는요, 공인중개사가 개업한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7글자 자체가 고유명사예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왜 의사 표시 배우잖아요. 그럼 의사와 표시는 복합어예요. 의사는 이거고 표시가 이거잖아. 그거는 복합어야. 그럼 따로따로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따로 해석하면 틀려요. 그러면 개업공사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시험 지문에 딱 나오면요. 뭘 생각해야 돼? 그렇지. 등록. 그럼 개업공사는 무조건 등록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 등록한 사람. 그러면 선생님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해야지 개공이 됩니까? 제가 줄여서 이거 개공이라거든요. 짧게 개공. 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막 개업공사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개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개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무자격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공사 자격증 딴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돼. 그럼 대표자가 설립을 법인 했잖아요. 그럼 법인의 이름으로 어때요? 등록하면 이것도 뭐라 부른다? 개업공사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사무소 하는 분 있고 법인 사무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전부 다 호칭이 뭐라고요? 개업공사예요. 등록만 하면 전부 다 뭐로 본다고? 개업공사로 본다고. 등록만 하면. 근데 우리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법 안에 개업공사란 두 사람입니까? 하면 아니에요. 또 있어. 그 밑에 보면 쌍갈로 2번 보세요. 개업공사에 종별 써놨죠. 자, 종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자, 법인인 개업공사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있죠. 근데 이 법인 다시 둘로 나눠요. 그게 이제 중개법인이 있고요. 특수법인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은 잘 안 내요. 그럼 특수법인이 누굽니까? 하면요. 그 밑에 쌍으로 3번이에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고 자기들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출제되면 농협이 한 번씩 나와요. 농협. 우리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법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 개별법, 농협동조합법에 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써놨어요. 자기들. 그 법에다가. 그럼 자기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거예요. 근데 특수법인들은 제약이 엄청 많아요. 그거밖에 못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잘 안 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요. 법인인 개업공사 나오면 어때요? 자격증 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했다 생각하면 돼. 근데 보세요. 개인은 두 사람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개인인 개공돼 있죠. 그럼 개인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있어요. 그럼 부칙이란 것은 뭐냐면요. 원래 법률 조문 있죠. 본 조문 이외에 나머지 규정을 부칙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는데 예전에 이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중개사법이 생기기 전부터 중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중개사법이 1985년도 생겼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중개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정확한 중개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역사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고려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고려시대 때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을 거간꾼이라고 불러요. 거간할 때 거자가 사이
그치? 간자를 써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거래하는 사이를 중개해주는 사람이라서 거간꾼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쭉 일제강점기 6.25 사변에 나오고 났어요. 1960년도에 우리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든 법이 뭐냐면 소개영업법이에요. 그럼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고 중개를 하라 돼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소 이름은 뭘까요? 복덕방은 우리가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복덕방은요, 고려시대 때 생기복덕이라는 삼기유사에서 나와서 복덕방이라 부른 거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소개영업법이랬잖아. 사무소 이름은 소개소, 그렇지, 소개소예요. 그때, 그거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요 사이에 소개소가 많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럼 거기 소개소는요, 직업도 알선하고, 부동산 중개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직업안정법이 생겨가지고, 직업 소개는 어디밖에 못한다? 직업 소개소밖에 못해요. 중개사무소 안 돼요. 그리고 1985년도에 이제 중개사법이 생기면서부터 소개소가 전부 다 폐지되고 어때요? 중개사무소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때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개영업법 따라서 신고하고 중개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도 생업이죠. 근데 중개사법 만들었다고 너 자격증 따고 등록해 이러면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중개업은 하세요. 기득권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기득권을. 근데 지금도 중개하시는 분 계세요. 연세는 평균이 80 다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그러면 부직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개인인개업공사에 공인유사인개업공사 뒤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에 돼 있죠. 등록을 한 적은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부칙상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사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종별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요. 이 세 사람이요. 업무 범위가 달라요. 오늘 법제 14조 업무 범위 합니다. 오해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종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는, 요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용어 정의가 아니고요. 법제 14조를 가면 겸업 범위가 있는데, 겸업 범위가 따라서 그쪽에서는 매년 출제예요. 근데 어쨌든 종별은 구분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개공들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넘어가서. 위에 표 안 봐도 됩니다. 표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자, 5번 소속공사 보세요. 정의를 봅니다. 정의.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조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개업공사에 속된 공사로서 돼 있죠. 그럼 가장 거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요? 공인중개사로서예요. 공인중개사로서 개공한테 소속돼 뭐라 불러요? 소속공사를 한다고. 소속공사. 이렇게요. 근데 제가 방금 읽은 조문 바로 뒤에 보세요. 콤마 뒤에. 중개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인 공사가 포함된다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소속공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본인 고용인. 나중에 또 법제 15조인데 배웁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직원을 뭐라 불러요? 고용인이라 부릅니다. 직원들을. 고용인. 그러면 직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뭐라 하죠? 소공이라고요. 법인에 가면 임원 또는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 이제 오늘 또 역시 이제 개념을 배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직원 아니에요. 임원과 사원은 동급이에요. 이건 상법상 용어인데요. 임원은 우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회사 가면 이사님, 상무이사, 전무이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임원이라 해요. 근데 이게 상법상 한 명의 회사나 합자회사는 그 임원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사라는 표현도 못 써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게 경영진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일반 직원들은요. 유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임원하고 동급이라서 무한책임사원만 말해요.
그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임원이거나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인 사람도 공사 자격증을 따면 뭐라 부른다고요? 소공이라 부른다. 종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속공사라는 종류 그 내용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갈로 2번하고 3번 안 봐도 돼요. 2번, 3번은 지금 여기서 볼 게 아니고 나중에 법제 15조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오늘 또 15조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용어적이 봅니다. 25페이지 6번째.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럼 중개보조원 정의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보시는 대로요. 중개보조원의 사람은 핵심이 뭐냐면요. 자격증 따기 전이에요. 그럼 자격증 따기 전에 공사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개공한테 소속되면 뭐예요?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면 소공, 제가 이제 소속공사는 줄여서 제가 소공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은 개공이라 하죠. 조문이 길면 조금 줄여서 부르는 거야. 요즘 애들 왜 글자 줄여서 얘기 많이 하죠? 저는 24년 전부터 줄여서 했어, 이거. 애들보다 더 빨라, 나는. 왜? 개공, 소공. 요즘 애들 줄이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근데 이제 아주 보시고, 제가 중개보조는 그냥 보조원, 짧게 부르기도 해요, 보조원.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 때문에 틀린 사람 많이 있어요. 보세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 한다. X야. 공사가 중개 업무 보조하면 소공이에요.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직원을 딱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자격증으로 나누죠. 그럼 자격증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네요.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 가지고 뭐 수십 번 답을 만들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공사가 아닌 자로서부터 나와야 돼요. 뺏어도 안 되고요. 이걸 공인중개사로서라고 출제돼요. 무슨 말 알죠? 공사로서 하면 뭐 나와야 돼? 소공 나와야 돼. 소공.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3번, 4번 안 봐도 돼. 3번, 4번은 결국은 법제 15조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거 오해할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이요. 욕심이 많으면 수험생들이 고생해요. 왜?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뭐든지 다 가르쳐 주려고 100점 맞게 해주려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수험생들이 힘들어요. 저는 그거 다 빼버려요. 중복되는 거 다 빼버리고 그쪽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쪽 파트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쪽에 문제가 안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공사냐? 공사가 아니냐? 그럼 지문이 일어나 볼게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공사 아닌 자만이 된댔잖아. 선생님, 자격증 있다는 거 숨기고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숨겨? 당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뭐가 나와요? 자격증 다 튀어나와, 요즘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이걸 공사는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이래 내면 너무 지문이 짧고 간결하잖아. 그럼 다 맞출 거 아니야. 어떻게 씁니까, 그럼요?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는 중개보조원이 된다. X예요. 미사역으로 앞에 잔뜩 줘요. 중개보조원의 조문을 잔뜩 준 다음에 끝에 가서 싹 뒤틀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런 지문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사람 구분은 다 했습니다. 용어 정해서. 근데 이런 거죠. 앞에서 배웠던 중개와 중개업은요, 단독 문제를 무조건 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냈어요. 그러면 사람은 단독 문제 안 내니까 내기도 하는데 얘들까지 나오면 두 문제를 내요. 용어 중에도 두 문제 나온 적 꽤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안 내도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뒤에 조문에 계속 따라 나와요. 그럼 보세요. 이것도 한번 봐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갖고 있어, 등록증 갖고 있어? 자격증, 그렇지. 자격증 있잖아. 그죠? 그럼 개공은 등록증이다, 자격증이다?
등록증 그렇지. 봐. 이래 물어보면 너무 대답 잘하는데. 개혁공사는 원인 즉 불법의 원인을 하면 어때요? 자격을 취소한다 이런 애거든요. 아,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자격 취소야 갑자기. 등록 취소지. 이제 개념 알았어요? 공인중개사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격증하고 관계된 사람이에요. 개혁공사는 등록증 그렇지 등록. 요 개념이 조문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행정처분 벌칙까지 계속 따라다녀 이건. 그러면 공사를 만약에 등록 취소한다면 말이 틀린 거죠. 개공을 자기 취소하면 어때요? 틀린 거예요. 이건 한번 보세요. 이제 난이도가 최상급 문제를 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이거 복합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네. 그러면 자격과 등록을 다 갖춘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뭐라 써줘야 돼요? 공사인 개공이라 써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개공만 나오면 자격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법인에게 자격증 안 줘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자격증 갖고 있는 거죠. 법인의 이름 안 주고 이 사람 부직사 개공 자격증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공 나오면요 무조건 등록하고 관계된 문구가 나와야 되고, 공사 나오면 자격하고 관계된 문구가 나와야 돼. 관청도 달라요. 자격증 누가 준다고? 시도지사. 이 등록증은 누가 주냐면요 등록관청이 줘요. 뭐 오늘 물론 할 건데 시군구에서 줘요. 그럼 개공한테 꼭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다? 시장, 군수, 청장이고, 공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이 관청도 잘 바꿔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핵심 단어를 어떻게 나중에 해석을 잘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해요. 이제 사람 잘 구분했죠. 이제. 자, 법제 2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26페이지 가보세요. 법제 3조입니다. 근데 법제 3조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한 문제 냅니다. 안 나온 적은 없고 매년 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엄청 낮습니다. 왜?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30년 넘게 똑같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면요, 중개대상물 아닌 것 고르세요. 문제 유형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박스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오지선다형을 내거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내는데, 어쨌든 정답은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고르세요 하고 출제예요. 그러면 이다 아니다 구분만 잘하면 되죠. 한 문제 맞추는 거. 근데 거기 중개대상물 박스 안에 조문을 보세요. 조문. 회색 박스 안에 제3조 돼 있고요. 중개대상물을 보면은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토지 돼 있고요.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3번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이게 시행령이다 말이에요. 그럼 봐. 조문도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돼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이제 바로 밑에 영제 2조 돼 있는데, 이게 영 붙은 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럼 보니까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조금 이제 구분해서 나누면요, 보세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요 법률이 같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하나의 법률에 재단이 2개 들어있는 거고, 그럼 토지,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해요. 그럼 얘 아닌 것들은요 중개대상물 아니야. 자, 나중에 이게 난이도가 낮은데도요 수험생들이 왜 헷갈리냐면, 보세요. 개론 시간에 부동산학 개론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잖아요.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인 것 아닌 것 구분하죠. 그때 부동산 구분할 때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하죠. 나도 옛날에 개론 좀 했어. 자격증 땄다니까. 근데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는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상 부동산. 맞죠? 근데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예요? 주음부동산이네. 그럼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 즉 협의의 부동산과 주음부동산을 포함하는데,
준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어때요? 일부만 포함하는 거예요. 일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준부동산을 개론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어업재단, 어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있죠. 나도 좀 알죠? 예. 걔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개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하고요, 중개사법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예. 개론은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아닌 거 고르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중개대상물 아닌 거 고르세요 이런 애거든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근데 개론에서도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전체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포함한데 중개대상인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 항문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중개대상을 구분하는 문제 내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자,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 어떤 토지? 네, 모든 토지예요. 보세요. 법은 왜 만들어요? 규제를 하려고 법을. 그럼 법률에, 그죠? 법률에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규정이 없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때 법 해석할 때는 그러시면 돼요. 어떤 토지인지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규제가 없단 말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모든 토지예요. 그럼 건축물도 어떤 건축물? 모든 건축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가리지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어때요? 중개대상물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중개사무소라는 소장인데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라 하니까 내가 건물을 하나 딱 중개하고 싶어. 뭘? 청와대를. 중개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느냐면요. 중개는 알선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청와대는 알선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국유니까. 이제 조금씩 구분되죠. 그래서 어떤 토지인지 구분은 없어요. 모든 토지는 맞아. 근데 개인 간의 거래가 안 되면 중개 자체가 안 돼. 중개가 안 되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개념까지 가야 돼. 그래서 물건이 실제 어떤 물건이라 중개대상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엄청 중요하죠. 지금 뜻은 아시겠죠? 그 정도 구분하면 한 문제 맞춰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보시면요. 그러면 토지는 반드시 한 필 단위로 중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등기법에서도 배우고요. 실제로 민법에서도 배우는 건데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 때문에 어때요? 한 필지 단위로 중개하셔야 돼요. 써보세요. 지금 땅이 100평이 있는데 50평만 팔고 싶어요. 돼요? 한 필지가 100평인데 50평만 팔고 싶어요. 안 되죠.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자, 내가 땅이 500평 있는데 은행 가서 요 모서리 100평만 저당 잡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조건 한 필지 단위로 돼. 그럼 이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땅이 자 100평 있어. 그럼 100평 있는데 50평을 팔고 싶다? 팔 수 있지 뭐. 어떻게? 그래 분할하면 되잖아. 분할하면 요거 한 필지다 두 필지다. 두 필지 대부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얘가 한 필지잖아요. 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죠. 구획 단위잖아. 그러면 50평을 팔더라도 반드시 분할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몫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한 필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빌릴 수는 있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매 계약만 꼭 중개해요? 임대차도 해요? 임대차도 하잖아. 그게 뭐냐면요. 한 필지 일부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 권리에 따라서요. 소유권과 저당권이 나오면 반드시 한 필 단위로 하시고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땅을 빌리는 거죠. 그럼 빌리는 거는 100평 갖고 있는데 50평 빌려서 괜찮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요. 어떤 주차장이 억수로 큰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한 기탱이 50평 빌려가지고요. 임대차 해가지고 포장마차 했거든요. 그 집 대박 났어요. 그 실제 임대차 가능하잖아요. 한 필지에 일부 된다. 그럼 이게 거래가 되니까 어때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또는 중개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무슨 말 알죠? 자, 이제 그거는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민법생한테 배우세요. 자, 100평이 있는데, 내가 지분을 50%를, 그죠? 이게 이제 갑의 토지입니다. 지분 50%를 너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면 50평을 산 겁니까? 100평을 다 산 겁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100평에 전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자, 민법 시간에 지금 공유, 총유, 합유를 아직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지분을 50% 가진 사람도 토지 100평에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만약에 이 갑이 토지 100평을 남한테 임대차하고 싶다 어때요? 반드시 을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반을 잘라서 내가 지분 50%니까 반만 내가 임대차하고 싶다. 이것도 무조건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지분 거래라는 것은요. 실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지 땅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지분하고는 별개.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이건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좀 관계있긴 한데. 자, 아무튼 토지를 되는데 그럼 보세요. 방금 우리가 모든 토지를 했잖아. 앞에 수식을 갖다 붙이는 거야. 출제는 이제. 자,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중개된다, 안 된다?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개되죠. 거래만 되면 다 되는 거야. 자,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지문. 작년, 재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하천부지인 토지.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지목이란 거 배웠죠? 지목이 28가지 있어요. 그 지목 나중에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출제원들이 제일 많이 내는 지목이 뭔지 아세요? 물로 덮여 있는 땅이에요. 하천, 국어, 실제 수도용지 막 물로 덮여 있는 걸 무조건 내요. 근데 하천도 땅이죠. 하천부지 토지 어때요? 중개가 상물이에요. 지목하고 관계 있다 없다? 아예 관계 없어요. 그 묘지인 토지는 당연히 되죠. 모든 토지를 했잖아. 방금 모든 토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거래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요. 내가 이용하는데 제한은 받죠. 제한은 받지만 거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랬잖아. 거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 중개대 상물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시험에 나올 때요. 한 필지냐 한 필지 일부냐 하는 개념도 내고요. 거기 지금 책에서는 꼭 챙겨야 될 게 동그라미 3번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돼 있죠. 요거 수식어 잘 내요. 토지거래 허용 내 토지, 개발자용 내 토지, 접도구역 내 토지, 군사실 보호 내 토지 이런 것들 공법상 제한 있지만 중개할 수 있고요. 또 압류, 가압류된 토지. 그죠? 위험하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어때요? 내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사용은 못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 거래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제가 설명드린 요겁니다. 5번도 체크해 놓으시는데 요거예요. 한 필지냐, 한 필지 일부냐. 이제 그 내용들이고. 자, 27페이지 봅니다. 자, 판례 하나만 볼게요. 그 박스 안에 판례 중에서 4번 보세요. 대토권이란 판례. 일단 대토권 옆에다가요. 괄호 해가지고 얘는 토지 아님 써놓으세요. 이건 토지가 아니에요. 대토가 무슨 말이에요? 대토가 줄임말이거든요. 대체 토지 줄임말이에요. 이 법률 용어도요. 줄임말 엄청 써요. 혹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용어는 잘 아실 건데 우리가
형법상 범죄이 하면 같이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공범, 그래, 공범. 공범이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법률 용어가 뭔가 하면 공동정범이에요. 근데 줄여서 쓰죠. 이 법률 용어가요, 줄여서 쓰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토권이라는 표현은 실제 법률 용어는 아닌데 대법원 판사가 쓴 용어예요. 그럼 이게 이제 대체 토지인데요. 얘는 토지가 아니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어떤 토지를 받느냐 보세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부할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놨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좀 이따 이제 이것도 하나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임야나 농지가 있어요. 그럼 임야, 농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얘를 개발을 해. 그죠? 그럼 택지로 조성합니다. 택지. 그러면 여기 농가주택 짓고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철거당하면 집이 없어지잖아. 그럼 그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면 돼요. 돈으로 다 받아서 갈 수 있어. 근데 돈을 안 준대. 그럼 뭐로 준대? 땅으로 준대, 땅으로. 근데 보세요. 여기 임야 소유자가요,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로 받으면 이걸 뭐라냐면 환지라고 그래요. 땅으로 돌려받았잖아. 얘는 주택이 철거당했죠. 집이 철거당하고 땅으로 주면 이 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주택을 대체하는 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건 한번 볼게. 여기 택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아파트지, 아파트. 기분 좋게. 그럼 아파트 지으면 여기 주택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준대. 아파트. 이 아파트는요, 입주권이라 하죠. 이 입주권은 조합원의 입주권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럼 이걸 뭐라 할까요? 이 공법 시간에 다 배워야 되는 건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이 철거당한 사람이 토지를 받으면 대토권이라고, 아파트 받으면 주택상환채권이라는데 이거 전부 다 두 개가 다 거래 안 돼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요? 지분이 정확히 정해지거나 아파트도 조합원들이 동호수가 정해지면 주는 거예요. 팔 수 있어요. 그럼 동호수가 정해지기 전이나 지분이 정해지기 전에 거래됩니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대토권은 거래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 토지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 대토권이 최근에 5년 동안에 3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왜? 토지는 사실 마땅히 낼 게 없거든. 자, 그 다음에 쌍걸 2번 갑니다. 건축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 행성물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에서요, 기역, 니은 다 쓸 데 없어요. 우리는 건물에 관한 개념 안 나옵니다. 자,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은 건물에 해당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지붕이 있어야 돼요. 공법에서는요, 건축물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래. 근데 보세요. 건축물이 공중에 떠 있다, 아니, 안 떠 있다?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지붕이 있다는 말은 그 밑에 뭐가 있다? 땅은 있지, 당연히. 기둥, 그렇지. 기둥이 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래요. 근데 어떤 실제 건축물이요? 지붕이 있는데 기둥이 없어요. 기둥 없이 어떻게 만드냐고? 기둥 없이 벽을 쌓으면 되죠. 이걸 주벽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 시간에 배울 때는요, 이걸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건물의 지붕을 힘을 받쳐주는 벽. 이건 내력벽은 절대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공법 시간에는 벽면이나 지붕 또는 기둥이나 지붕이 있는 것만 건축물이라 한다 돼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요것만 건축물일까? 방금 건축물의 앞에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제한이 없다고. 우리 모든 건축물이라고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어때요? 건축물로 봐준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물입니까?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디귿 써보세요. 디귿.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에 의미되어 있는데, 공사법상 중개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개념인지 또는 민법상 개념인지가 문제되는데 돼 있는데요. 요건 필요 없고, 뒤에 보세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다 돼 있죠. 민법상 부동산은 뭐예요? 그 민법상 부동산이 뭐라고 정의 내려져 있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렇지. 그 토지가 민법상 부동산이죠. 근데 지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되어 있잖아. 그럼 중개대상물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한정한다라고 해석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정착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토지에 정착이 안 된 건물도 있습니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조리식 건물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 있죠. 이런 것들 정착돼 있어요, 이동해요? 이동하잖아. 그런 것들은 중개대상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우리는 토지에 정착되어야지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 근데 책을 넘어가 보세요. 28페이지. 자, 장래 건축물 돼 있죠. 장래 건축물. 자, 이 장래 건축물은요, 그 밑에 박스 안에 판례 보세요.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판례예요. 1번에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1번에는 동그라미 1번, 뭐 별표 하나 쳐놓고, 2번도 별표 하나 쳐놓고. 내용은 간단해요. 뭐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다 아는 거야. 자, 제가요, 청약 통장이 있어요. 그걸 주택 청약 통장이나 실제 청약, 이제 우리 부업 넣잖아요. 그거를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그래요. 이 주택법에 나와요, 또. 그럼 증서를 가지고 내가 청약을 했거든요. 기분 좋게요. 당첨됐어요. 그것도 뭐 펜트하우스 뭐 25층에 딱 당첨된 거예요. 그럼 당첨됐더니 막 떴다방들이 엄청 와가지고 프리미엄 막 1억씩 준다고 팔아라 그래. 당첨자 발표하는 날 엄청 오잖아요. 그때 1억 받고 팔면 된다, 안 된다? 당신 3년 찍을까요? 파는 순간 알선한 사람하고 매매한 사람 전부 3년 찍이게요. 이거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떴다방이 나잖아. 이거 언어들은요, 다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언어 붙이는 거예요. 근데 당첨이 되고 나면요, 일주일 뒤에 계약금 들고 뭐하러 오라고? 그렇지, 분양 계약하러 오세요 이래요. 그럼 분양 계약을 하는 순간 우리 뭐라 불러요? 그렇지, 분양권. 그게 1번 판례예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죠. 그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중개업부 제3조 2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돼 있죠. 이게 핵심이야.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한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써놨죠. 그러면 우리는 땅만 있고 지금 우리 보세요. 선분양하고 후 시공하잖아. 그럼 아예 땅만 있고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도 거래할 수 있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장차 건축될 건물. 근데 이번 판례가 요거예요. 당첨된 상태야. 2번 판례, 저 밑에 2번 판례 보세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 글자 보입니까? 이 글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분양 예정자는 분양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지. 왜? 분양 계약을 하기 전에요, 당첨자들을 전부 다 어때요?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했는데 보세요. 청약한 사람이 자기가 가산점이 15점짜리인데 40점이라고 부풀려서 신청했어. 그럼 가산점 높으면 당첨될 거 아니야. 근데 조사해봤더니 15점짜리밖에 안 돼. 그럼 당첨 어떻게 될까?
무효가 돼버려요. 당첨 무효. 그러면 분양 예정자가 나중에 당첨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절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분양 예정자로서 내준 지위를 가리키는데 입주권, 중개대 사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써놨죠. 그 건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이 판례 두 개는 왜 잘 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너무 관심 많아 그래. 근데 실제로요.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을까? 불법하는 사람이 많을까? 불법이 엄청 많아요. 종합주택도요. 동호수 정해지기 전에 거래하지 말아도 돼 있는데 거래 엄청 해 밖에 나가면. 근데 그게 합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 출제한다니까. 자, 그게 이제 건축물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요. 동그라미 미음, 시옷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보세요. 자, 건축물은요. 시옷이 이겁니다. 한 동이든 한 동 건물 일부든 다 돼요. 소유권자도 한 동 건물 일부 돼. 자, 여러분 아파트 한 동 전체를 거래합니까? 한 호실을 거래합니까? 한 호실을 한 동 건물 일부잖아. 그 소유권이 되죠. 저당권 설정되죠. 그럼 아파트는 한 동이나 한 동의 일부 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중개할 수 있다니까. 자, 불법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중개돼요. 또 방금 판례 봤죠? 장래 건축될 건물까지 전부 중개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이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잘 안 내요. 출제를 잘 안 하는데 개념만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물 빼고요. 맞죠? 그럼 건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를 사면 그 토지 위에 있는 담, 교량, 우물, 축대, 나무 어때요? 다 따라오죠. 우리가 땅을 사면 토지 가격만 주면 끝인데 담장값 따로 주고 교량값 따로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중개사 사물 아니에요. 35년 동안 딱 한 번 내서 한 번. 출제는. 그래서 얘는 중개사 사물이 아닙니다. 그죠?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빨갛게 써놨잖아요. 예. 안 된다고. 섬세하죠? 근데 여기서요. 그냥 수목이라고 출제를 못해서 가시개 수목이라고 내요. 왜? 아, 수목이라 내면요.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수목이 세 가지가 있는 게 거기 그냥 나무가 있고요. 판례에 따라서 이게 있어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일단 있어.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 29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따옴표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있다는 관서법상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거래 가능한 부동산 취급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실제 명인 방법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또 궁금한 사람 있잖아. 선생님 뭐가 명인 방법인데요? 요런 게 명인 방법이에요.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A씨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나무가 아주 기가 막힌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B씨가 조경업자인데 땅을 사면 나무가 따라오는 거 다 알죠? 근데 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A씨한테 야, 내 나무만 살게. 나무만 거래가 됩니다. 샀어. 샀는데 B씨가 불안해. 왜? A가 땅 팔아버리면 나무가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B씨가 여기다가 철조망 가지고요. 울타리를 딱 치고 여기다가 팻말을 세워요. 이 토지의 나무는 B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게 뭐다? 명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명인 방법 쓰면 그때부터는요. 이 나무는 토지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 돼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가 있다는 전부 다 별개로 중개사 사물이 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그거 보시면 돼. 근데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세차장 구조물 보이죠? 세차장 구조물 보이죠, 1번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 보세요. 여러분, 셀프 세차 해봤죠? 선생님, 차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셀프 세차장 가면, 거기에 건물이 있던가요?
건물 같은 모양은 돼 있던데? 보세요. 방금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은요, 지붕 있고,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벽도 있고. 세차장 실제 가보니까 어때요? 지붕 있고 벽 다 있잖아. 여기 안에다가 어때요? 차 딱 밀어 넣어가지고 세차하잖아요. 그럼 이게 건축물이냐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다 하는 게 판례입장이야. 왜? 우리는 토지에 꼭 정착돼야 된다 했잖아. 우리 중개사법에서 건축물은 반드시 어때야 돼? 토지에 정착돼야 되는데, 세차장 구조물을 잘 보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땅에 볼트를 박아서 어때요? H빔을 조립을 해놨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조립해놨으면 거기 볼트나 너트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리 해체가 되잖아요. 그럼 분리 해체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물어보면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예요. 자, 그럼 세차장 구조물 한번 볼게요. 판례 한번 보세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놨죠. 해당하지 않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기분 좋지. 근데 대토권이나 세차장 구조물은요, 또 분양권, 입주권 있죠. 얘 네 가지 판례는 진짜 단골 지문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다툼이 있어서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차장 구조물을 어떤 무등록, 등록 안 한 사람이 구조물을 다 뜯어가지고 실제 서로 사고 팔도록 알선해 준 거야. 그럼 알선하면 그게 중개가 되면 돈을 받고 있으면 중개업이 되잖아요. 그럼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네가 받은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고 돈 받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중개대상물을 이어야지 중개가 되고, 그걸 돈을 받아야 중개되니까 등록 안 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죠. 근데 판결에 따라서 어때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대. 그럼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처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판례라는 거는요, 다툼이 생길 때 형사 고발이나 범죄하고요 엮이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중부동산 가도록 할게요.